한국은 그냥 K-팝 말고는 볼 것도 없는 나라잖아. 누군가의 말에 교실 여기저기서 피식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곧이어 들려온 소문 하나에 분위기는 싸늘해졌죠. 이번 수학여행 진짜 한국 간대. 영국 명문고 학생들이 왜 단 한마디에 이렇게까지 웅성이기 시작했을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선생님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의 자랑스러운 모습을 알리는 데에도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 최상위권 사립학교에 재학 중인 클로이 엘더리지입니다. 학교 신문부 기자이자 전교 1등이죠. 오늘은 제가 경험한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날 교실 안공기는 유독 차가웠어요. 제가 다니는 학교는 말하자면 정제된 엘리트 교육의 상징 같은 곳입니다. 매년 수학여행지는 유럽 문화권에서 선정되어 왔고 대개는 프랑스 파리, 스위스 제네바, 독일의 바이에른 정도가 적당한 선택지로 여겨져 왔죠. 그런데 그 해는 달랐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올해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 서울입니다 라고 발표했을 때 저는 처음으로 웃음이 아닌 실소를 내뱉었어요. 한국이라니요? 그저 K-팝 라면, 반도체 정도로만 알려진 나라, 이른바 성장하는 나라라는 건 알지만 선진국의 정제된 문화와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딘가 조잡하고 자극적이고 과장된 이미지, 제게 한국은 깊이가 없는 나라처럼 느껴졌죠. 선생님, 왜 하필 한국인가요? 제가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유럽의 다른 국가들도 충분히 배울 점이 많은데요. 선생님은 침착하게 답변하셨습니다. 클로이, 우리 학교는 항상 유럽만 방문했어. 이번에는 시야를 넓히고 아시아의 신흥 강국을 경험해보는 것도 중요하단다. 하지만 아시아라면 일본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더 오래된 역사와 전통이 있잖아요. 제 친구 소피아가 끼어들었습니다. 일본은 작년에 다른 학년이 다녀왔단다. 한국은 현대와 전통이 공존하는 독특한 나라야. 실제로 경제협력개발기구에서 혁신 국가로 평가받고 있지.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한국이라니요. 도대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제 옆자리에 제시카는 한숨을 쉬며 그냥 항공료가 싸서 그런 거겠지라고 속삭였죠.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교실 전체에 실망감이 퍼졌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수학여행지로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이나 플로렌스의 우피치 미술관을 기대했었죠. 그곳에서라면 르네상스 미술을 직접 볼 수 있고 유럽의 깊은 역사와 문화적 유산을 체험할 수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한국이라니 K-팝 콘서트라도 보여줄 생각인지 모르겠군요. 저는 집에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서울 시내 사진, 한강, 경복궁. 그저 흔한 아시아 도시 풍경처럼 보였죠. 물론 삼성이나 현대 같은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하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것만으로 한 나라의 문화적 깊이가 결정되진 않잖아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이 가득했습니다. 엄마, 이번 수학여행이 한국이래요. 저녁 식사 시간에 말했더니 어머니는 의외로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셨어요. 오, 그래? 재미있겠구나. 사실 내 회사도 최근 서울에 지사를 열었단다. 혁신적인 기술 회사들이 많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저는 쉽게 설득되지 않았어요. 그저 대학 지원서에 적을 경험 하나를 더 쌓는다고 생각하기로 했죠. 글로벌 시민의식을 가진 학생이라는 이미지를 위해 비유럽권 국가 방문 경험도 필요하니까요. 그것뿐이었습니다. 한국에 대한 진정한 기대나 호기심은 전혀 없었어요. 그렇게 우리의 서울행이 결정됐고 저는 그저 의무감으로 여행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뒤흔들 전환점이 될 줄은 상상도 못했죠. 출발 당일 히드로 공항은 언제 나처럼 분주했습니다. 다양한 언어가 공항 곳곳에 울려 퍼지고 여행객들이 서둘러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죠. 저희 수학여행단은 아침 일찍 모여 출국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는 그다지 설레지 않았어요. 마음 한구석에는 의무적인 학교 활동이라는 생각만 가득했습니다. 클로이, 짐 다 챙겼니? 인솔 교사인 피터슨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네, 다 준비했어요. 저는 건조하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짐을 꾸릴 때도 특별한 정성을 들이지 않았죠. 간단한 옷가지와 책 몇 권, 노트북 정도만 챙겼으니까요. 출국 심사대에 줄을 서면서 친구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대부분 저와 비슷한 심정이었어요. 12시간이나 비행기를 타야 한다니 믿기지 않아. 소피아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도 학점은 잘 받을 수 있을 거야. 에세이 주제로는 아시아 신흥국의 경제 성장 모델 같은 걸 쓰면 되지 않을까? 제시카가 실용적인 접근법을 제안했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적어도 옥스포드 지원서에 쓸 만한 경험은 될 거야. 다양한 문화 경험이라고 적어두면 좋겠지. 우리 모두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보다는 이 여행이 미래에 가져다줄 스펙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게 우리가 자란 환경이 만들어낸 사고방식이었으니까요. 모든 경험은 이력서에 기재할 수 있는 항목으로 환원되었습니다. 비행기에 탑승한 후 모두가 각자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몇몇은 이어폰을 끼고 영화를 봤고 다른 친구들은 책을 읽거나 그냥 잠을 청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다음 토론 대회 준비를 시작했어요. 한국에 대해 더 알아볼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항공사에서 한국 관련 영상을 내보내기 시작했을 때도 저는 관심을 두지 않았어요. 대신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만 바라봤죠. 그 순간만큼은 제 마음도 그 구름처럼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이 여행이 의미가 있을까? 서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한국 음식 맛있대. 적어도 그건 기대할 만하지 않을까? 옆자리에 에밀리가 말했습니다. 글쎄, 너무 맵다고 하던데. 저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죠. 12시간의 비행.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럽보다 분명 뒤처진 나라라는 편견만 더 굳어졌어요. 저는 여전히 서구 중심적 세계관에 갇혀 있었고 아시아 국가에 대한 얕은 지식만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비행기가 하늘을 가로지르는 동안 저는 창밖을 내다보며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그저 학교 커리큘럼의 일부일 뿐이야. 일주일만 참으면 끝나는 일이지. 그 순간까지만 해도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세계관이 완전히 뒤집힐 줄은요. 비행기는 동쪽으로 향했고 저희는 시차와 싸우며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나라에서 첫날을 맞이하게 될 테니까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그저 의무감으로 떠나는 여행일 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한국 땅을 밟는 순간이 왔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한 비행기에서 내리면서 저는 피곤함과 짜증이 뒤섞인 기분이었어요. 12시간의 비행은 제 몸을 완전히 지치게 만들었고 시차까지 겹쳐 정신이 몽롱했죠. 기내에서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거든요. 그래도 최소한 공항은 깔끔하겠지. 라는 생각으로 입국장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제 예상과는 완전히 다른 광경이 펼쳐졌어요. 와, 이게 정말 아시아 국가의 공항이야? 소피아가 놀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도 어안이 벙벙했어요. 인천공항은 생각했던 것과 달리 엄청나게 현대적이고 깔끔했습니다. 런던 히드로 공항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였어요. 천장은 높고 시원했으며 자연광이 잘 들어오도록 설계되어 있었죠. 도처에 디지털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었고 모든 안내는 영어로도 완벽하게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다들 자동 입국 심사대로 이동해주세요. 피터슨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움직였습니다. 자동 입국 심사 시스템은 또 다른 놀라움이었어요.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 인식 카메라 앞에 서자 불과 몇 초 만에 제 신원이 확인되었습니다. 지문 인식이 끝나기도 전에 게이트가 열렸죠. 히드로 공항에서 우리가 겪는 지루한 대기 시간과는 비교할 수도 없었어요. 이거 진짜 빠르다. 제 뒤에 선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건 분명 개발도상국의 시스템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사용하는 시스템보다 훨씬 진보된 것처럼 보였죠. 공항 내부를 둘러보며 제 선입견의 첫 번째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공항 곳곳에 배치된 안내 로봇이었어요. 저는 호기심에 한 로봇에게 다가갔습니다. 간단한 질문을 했는데도 즉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었죠. 화면에는 가는 길이 표시되었고 동시에 음성 안내도 제공되었어요. 제 옆에 있던 제시카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습니다. 우리 런던에도 이런 거 있었던가? 화장실은 또 어떡해요? 믿기 힘들 정도로 청결했고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습니다. 자동 수도꼭지, 손건조기, 그리고 놀랍게도 비데까지 갖춰져 있었어요. 저는 잠시 멍하니 서 있다가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보았습니다. 그 표정에는 분명 혼란스러움이 가득했어요. 공항을 빠져나오는 내내 저는 계속해서 주변을 관찰했습니다. 사람들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였고 소음은 최소화되어 있었어요. 쓰레기 하나 없는 바닥, 정확한 안내 시스템,
그리고 무엇보다 공항 직원들의 전문적인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클로이, 넌 어때? 기대한 것과 달라? 피터슨 선생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네, 생각보다 훨씬 좋네요. 이렇게 현대적일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작은 의문이 생겼습니다. 내가 한국에 대해 얼마나 모르고 있었던 걸까? 이제 막 첫 발을 내디뎠을 뿐인데 이미 제 고정관념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형성된 아시아에 대한 편견, 특히 한국에 대한 무지가 얼마나 깊었는지 깨닫기 시작했어요. 공항을 떠나 서울 도심으로 향하는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인솔 교사인 피터슨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우리는 공항철도를 이용하기로 했어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동안 저는 여전히 공항에서 받은 첫인상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아직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진 않았지만 적어도 호기심은 생겼어요. 표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소피아가 물었습니다. 피터슨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투명한 카드를 하나씩 나눠주셨어요. 이건 교통카드야. 버스든 지하철이든 이것 하나로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단다. 저는 그 카드를 신기하게 바라봤습니다. 런던에도 오이스터 카드가 있지만 이 교통카드는 훨씬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했죠. 편의점에서 결제도 가능하다니 놀라웠어요. 지하철역으로 들어가자 또 한 번 놀랐습니다. 모든 것이 깔끔하고 체계적이었거든요. 바닥에는 쓰레기 하나 없었고 벽면은 반들반들했죠. 플랫폼에는 스크린 도어가 설치되어 있었고 전자 안내판에는 다음 열차, 도착 시간이 초 단위로 표시되고 있었어요. 와, 여기 지하철역이 런던 지하철보다 훨씬 깨끗한데? 에밀리가 감탄했습니다. 기차가 도착하자 우리는 차례대로 탑승했어요. 내부도 놀라울 정도로 깨끗했고 소음도 거의 없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서울의 풍경을 관찰했어요. 고층 건물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거리는 질서정연해 보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제 눈앞에서 벌어진 작은 장면 하나가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한 젊은 남성이 아무 말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노인분께 자리를 양보했어요. 그 행동 자체는 특별할 게 없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진 방식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아무런 과시도 칭찬을 바라는 눈빛도 없었거든요. 그저 자연스러운 행동이었어요. 그 남성은 자리를 양보한 후 스마트폰을 다시 들여다보며 손잡이를 붙잡고 서 있었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를 표했고 그게 전부였어요. 아무도 그 상황에 특별한 주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셨어요? 저도 모르게 피터슨 선생님께 물었습니다. 뭘? 선생님이 물으셨죠. 방금 그 사람이 자리를 양보했잖아요. 그냥 너무 자연스러워서요. 피터슨 선생님은 미소 지으셨어요. 그게 바로 문화란다, 클로이. 규칙이 아닌 생활 속의 배려지. 그 순간 마음속에서 뭔가 울림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항상 문화를 미술관이나 오페라 하우스, 유서 깊은 건축물로만 생각해왔어요. 하지만 문화는 그런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일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작은 배려와 존중. 그것도 깊은 문화였던 거죠. 창밖으로 시선을 돌리자 서울의 도시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역마다 내리고 타는 사람들, 질서 있게 줄을 서는 모습, 시끄럽게 떠들지 않고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는 태도.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우리가 묵을 호텔에 도착하기 전 저는 소피아에게 속삭였습니다. 너 혹시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지 않아? 소피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응, 조금. 적어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훨씬 발전된 나라인 것 같아. 저 역시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직 여행은 시작에 불과했지만 이미 제 마음속에 있던 한국에 대한 이미지는 조금씩 변화하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어쩌면 존중으로 발전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호텔에 짐을 풀고 잠시 휴식을 취한 후 우리는 첫 번째 본격적인 일정으로 북촌 한옥마을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이 시점까지도 저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이었어요. 공항과 지하철에서 받은 인상은 좋았지만 진짜 한국은 어떨지 궁금했거든요. 버스에서 내려 북촌 한옥마을로 들어서는 순간 저는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현대적인 고층 빌딩이 즐비한 도심에서 불과 몇 분 거리에 전통 가옥들이 아름답게 보존된 동네가 있었어요. 좁은 골목길과 기와 지붕, 나무로 만든 대문들이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독특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곳은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전통 주거 문화를 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국인 가이드가 설명했어요. 한옥은 자연과의 조화를 중시했던 한국 건축의 철학을 보여줍니다. 저는 호기심에 가이드에게 질문했습니다. 이런 집들이 실제로 사람이 사는 곳인가요? 아니면 그냥 관광지인가요? 대부분은 실제 주거지입니다. 일부는 게스트하우스나 카페, 공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요. 여기 사시는 분들은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인 편의시설을 갖추고 살고 계세요. 이 말에 저는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영국에서도 물론 오래된 건물들이 있지만 대부분은 박물관이나 관광지로 변했죠. 실제로 사람들이 그 안에서 현대적인 삶을 영위하는 경우는 드물었어요. 그런데 이곳은 달랐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자연스럽게 공존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옥마을 깊숙이 들어가면서 전통 문화 체험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한복을 입어보고 전통차 문화를 경험하고 심지어 김치 만들기도 배울 예정이었죠. 정말 이런 걸 해야 해? 제시카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그냥 한번 해보자. 저는 의외로 긍정적인 답변을 했습니다. 공항에서의 경험이 제 호기심을 자극했나 봐요. 한복을 입는 순간은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화려한 색감과 은은한 곡선이 어우러진 그 옷은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촌스럽거나 구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우아하고 세련된 느낌이었죠.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마치 다른 사람같이 느껴졌습니다. 클로이, 너한테 정말 잘 어울린다. 소피아가 감탄했어요. 김치 만들기 체험은 더욱 흥미로웠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매운 양배추라고만 생각했는데 실제로 배우고 보니 과학적 원리와 오랜 지혜가 담긴 발효식품이었어요. 가이드는 김치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한국인의 식생활과 문화를 담고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치는 지역과 계절, 집안마다 다른 레시피가 있어요. 수백 가지 종류가 있죠. 가이드의 설명에 우리 모두 놀랐습니다. 체험이 끝나고 한복을 입은 채로 한옥마을을 거닐며 사진을 찍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어요. 길을 지나가는 한국인들은 우리에게 미소를 지어주었고 가끔은 친절하게 포즈를 취해주기도 했죠. 그때였어요. 에밀리가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내 폰이 없어. 아까 김치 만들 때 테이블에 놓아뒀는데. 우리 모두 당황했죠. 외국에서 스마트폰을 분실한다는 건 최악의 상황이니까요. 에밀리는 당장 체험관으로 달려갔고 우리는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체험관에 도착해서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려는 찰나 한 직원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혹시 이 휴대폰을 찾고 계신가요? 그녀는 에밀리의 아이폰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에밀리의 얼굴에 안도감이 번졌어요. 네, 제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직원은 미소를 지으며 전혀 대단한 일이 아니라는 듯 휴대폰을 돌려주었습니다. 마치 이런 일이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죠.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에밀리가 중얼거렸습니다. 런던이었으면 다시 못 찾았을 거야. 저도 동의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경험은 단순히 운이 좋았다로 치부할 수 없었습니다. 여기에는 뭔가 더 깊은 것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견고한 사회적 신뢰와 배려, 질서가 있었던 거죠. 호텔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경험한 것들을 곱씹었습니다. 전통과 현대의 공존, 질서와 배려가 일상에 녹아있는 모습, 그리고 무엇보다 제 편견이 하나둘 무너지는 경험.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을 일으키고 있었어요. 수학여행 셋째 날, 우리는 서울 교외에 위치한 한국의 대표적인 대학 캠퍼스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어요. 넓은 잔디밭과 현대적인 건물들, 그리고 캠퍼스 곳곳을 오가는 학생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곳은 한국의 최고 대학 중 하나로 특히 과학기술 분야에서 세계적인 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이드의 설명에 우리 모두 귀를 기울였어요. 캠퍼스 투어가 시작되었고 우리는 다양한 시설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서관은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수백만 권의 장서와 최첨단 디지털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죠. 학생들은 조용히 자신의 공부에 몰두하고 있었고 그 진지한 분위기가 저를 압도했습니다. 이 도서관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됩니다. 시험 기간에는 자리를 잡기가 정말 어렵죠. 가이드의 말에 저는 놀랐어요. 그렇게 오래 공부해요? 제가 물었습니다. 한국의 교육열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균형 잡힌 생활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지만요. 다음으로 우리는 연구실을 방문했습니다.
로봇공학, 인공지능, 바이오테크놀로지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특히 한 연구실에서는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 중이었는데 그 수준이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이 기술은 이미 캠퍼스 내 셔틀버스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매일 수천 명의 학생들이 이용하고 있죠. 연구원의 설명에 우리 모두 감탄했어요. 그러다 우리는 교내 카페테리아에서 현지 학생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곧 활발한 대화가 오갔어요. 제가 만난 한국 학생 미나는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었습니다. 런던에서 왔다고? 정말 부러워. 영국 의회 시스템에 관심이 많아서 다음 학기에 교환학생으로 가려고 준비 중이야. 미나의 말에 저는 조금 당황했어요. 우리 정치 시스템에 관심이 있어? 제가 물었습니다. 응. 특히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가 다른 국가들에 미친 영향을 연구하고 있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역사적으로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니? 솔직히 저는 미나의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했어요. 제가 당연히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우리나라의 정치 시스템에 대해 미나는 저보다 더 깊이 이해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대화가 계속되면서 다른 한국 학생들도 각자의 전공과 관심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환경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새로운 기술을, 경제학 또는 글로벌 금융 시스템의 취약점을, 의학 또는 바이오테크놀로지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 열정적으로 설명했어요. 그들의 질문은 예상보다 훨씬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단순한 일상적 대화가 아니라 진지한 지적 토론이었어요. 우리 영국 학생들은 쉽게 답변하지 못했고 몇몇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버스로 돌아가는 길에 소피아가 제게 속삭였어요. 그들이 우리보다 더 세계에 대해 알고 있는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완전히 달라.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내 무지에 대해 배웠다. 한국 학생들의 지식 수준과 열정은 내가 상상했던 것을 훨씬 뛰어넘었다. 그들은 자신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세계를 향해 열려 있다. 어쩌면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자부하는 영국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이제 저는 정말로 궁금해졌어요. 제가 한국에 대해, 그리고 어쩌면 세계에 대해 얼마나 편협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설렘이 생겼습니다. 여행의 마지막 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우리는 다시 런던으로 돌아가야 했죠. 저녁 일정으로 한강변에서의 작별 모임이 잡혀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와는 달리 이제 저는 이 여행이 끝나간다는 사실에 묘한 아쉬움을 느꼈어요. 버스에서 내려 한강공원으로 향하는 길, 서울의 황혼이 도시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고층 빌딩들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고 한강은 주황빛 노을을 반사하며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어요. 여기가 서울 시민들의 휴식 공간입니다.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운동을 하거나 피크닉을 즐기죠.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습니다. 공원에는 텐트를 치고 음식을 나누어 먹는 가족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조깅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어요. 평화롭고 활기찬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우리를 위해 마련된 장소에는 치킨과 피자, 그리고 다양한 한국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부감이 들었던 김치도 이제는 제법 맛있게 느껴졌습니다. 클로이, 너 정말 변했어. 소피아가 제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무슨 뜻이야? 제가 물었습니다. 첫날에는 한국에 대해 그렇게 무시하더니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아. 소피아의 말에 저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제가 변한 걸까요? 아니면 제가 보는 한국이 변한 걸까요? 사실 변한 건 둘 다였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가지고 있던 편견의 렌즈를 벗어던지자 진짜 한국이 제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던 거죠. 한강변에 앉아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며칠간의 경험을 돌이켜봤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느꼈던 첫 번째 충격, 지하철에서 목격한 자연스러운 배려, 북촌 한옥마을에서 체험한 전통문화, 그리고 대학 캠퍼스에서 만난 열정적인 학생들, 모든 순간이 제 마음속에 새겨져 있었어요. 피터슨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한국에 대해 이렇게 잘못 알고 있었던 걸까요? 선생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하셨어요. 클로이, 그건 아마도 우리가 세계를 바라보는 방식 때문일 거야. 우리는 오랫동안 유럽 중심적 시각으로 세상을 이해해왔지.
다른 문화와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직접 경험하고 배우는 과정이 필요한 법이란다. 선생님의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던 걸까요? 영국이라는 작은 섬나라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했던 저의 오만함이 부끄러워졌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한강변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졌습니다. 수면 위로 비치는 도시의 불빛들, 다리를 오가는 차들의 행렬,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감싸는 고요함. 그 풍경 속에서 저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을 느꼈어요. 난 다시 올 거야. 제가 문득 중얼거렸습니다. 뭐라고? 에밀리가 물었어요. 한국에 다시 올 거라고. 아니, 와야만 해. 아직 배울 게 너무 많아. 에밀리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우리가 얼마나 모르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밤하늘의 별들이 빛나기 시작했고, 우리는 조용히 그 순간을 즐겼습니다. 제 마음속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어요. 편견에서 비롯된 부끄러움, 새로운 발견에 대한 흥분, 그리고 더 많이 배우고 싶다는 갈망. 이 모든 감정이 뒤섞여 제 안에서 소용돌이쳤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길, 버스 창문에 비친 제 모습이 예전과는 달라 보였어요. 고작 일주일 만에 제 세계관이 이렇게 흔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지도 위의 작은 나라가 아니었어요. 깊은 역사와 문화, 놀라운 기술적 발전, 그리고 무엇보다 존중과 배려가 살아 숨쉬는 사회였습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저는 오랜만에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나는 한강에서 서울의 밤을 보냈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얼마나 좁은 시야로 세상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이 여행은 단순한 학교 활동이 아니라 나의 세계관을 넓히는 소중한 경험이 되었다. 나는 변했고 그 변화가 자랑스럽다. 마지막 날 아침,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마치 막 친해진 친구와 헤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계속해서 주변을 살피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모습을 기억하려 했습니다. 다들 여권 준비됐나요? 피터슨 선생님의 말씀에 우리는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비행기를 기다리는 동안 저는 주변 친구들의 모습을 관찰했어요. 일주일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소피아는 태블릿으로 한국어 기초 단어를 배우는 앱을 다운로드하고 있었고, 에밀리는 방금 찍은 서울 사진들을 정리하며 열심히 소셜 미디어에 올리고 있었죠. 제시카는 심지어 한국 대학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검색하고 있었어요. 너도 지원할 거야? 제가 제시카에게 물었습니다. 생각 중이야. 생각보다 좋은 프로그램이 많더라고. 특히 국제관계학과 쪽으로. 이 대화가 일주일 전에 이루어졌다면 저는 분명 비웃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오히려 부러움을 느꼈어요. 제시카의 화면을 들여다보며 저도 함께 정보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공항 서점에서는 많은 학생들이 한국 관련 책이나 잡지를 사고 있었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는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던 한국 문화가 이제는 우리 모두의 관심사가 되어 있었어요. 비행기 탑승 시간이 다가오면서 저는 스마트폰으로 마지막 사진 몇 장을 더 찍었습니다. 공항의 깔끔한 인테리어, 효율적인 시스템, 그리고 친절한 직원들,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어요. 비행기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니 지난 일주일간의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처음 도착했을 때의 의심과 냉소, 점점 깨지기 시작한 고정관념들, 그리고 마침내 깨달은 진실들, 그 모든 과정이 마치 영화처럼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서울의 풍경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과 빽빽하게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리고 그 사이를 가로지르는 도로들, 그 모든 것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어요. 보고 싶을 거야. 제가 속삭였습니다. 뭐라고? 옆자리에 앉은 소피아가 물었어요. 아니, 그냥 한국이 보고 싶을 것 같아서. 소피아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도 그래. 누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될 줄 알았겠어? 비행기는 구름 위로 올라갔고 저는 제 여행 일기를 꺼냈습니다. 첫 페이지에는 지루한 수학여행 일기라고 써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제목은 전혀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저는 이렇게 썼어요. 오늘 나는 한국을 떠난다. 일주일 전 이 나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판단했던 내가 부끄럽다. 한국은 단순히 K-팝과 라면의 나라가 아니었다. 깊은 역사와 첨단 기술,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적인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사회였다.
나는 이 여행에서 한국만큼이나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다. 내가 얼마나 편협했는지, 얼마나 무지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지. 비행기는 계속해서 서쪽으로 향했고,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런던으로 돌아간 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이 경험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단순히 한국은 좋았어 라는 말로는 부족할 것 같았어요. 그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제 세계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경험이었으니까요. 마음속으로 저는 다짐했습니다. 언젠가 다시 한국을 방문하겠다고. 그리고 다음번에는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하겠다고. 이 여행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비행기가 구름 위를 날아가는 동안 저는 눈을 감고 지난 일주일의 기억을 하나하나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미소 지었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를 깨달으며 말이죠. 편견으로 시작된 여행. 그 끝엔 조용히 마음을 울린 따뜻한 순간들이 남았습니다. 한국은 말이 아닌 사람과 일상으로 감동을 주는 나라였죠. 오늘도 그 소중한 이야기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은 배려가 큰 울림이 되는 곳. 한국이 답이다였습니다.